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우리가 구한 값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건데, 자,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자, 1번에 보면은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오죠. 자, 유효 총소득 승수는 이때 유효 총소득의 분모로 가죠. 분모로 가는데 분자는 이 총투자한 금액이 되겠죠. 이 총투자한 금액을 유효 총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자, 총투자액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지금 문제에서 10억 원이 되겠고, 이때 유효 총소득은 얼마? 유효 총소득 승수 이게 모르잖아요. 유효 총 소득인데 이 승수가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유효 총 소득은 우리가 5분의 얼마죠? 10억 원이 돼서 우리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유효 총 소득은 2억 원이 나오겠고, 자, 1번 맞고요. 2번 순소득 승수는 얼마냐? 자, 이 소득 승수는 또 이 총투자한 금액, 이 총투자한 금액을 이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총투자액은 10억 원이고, 자, 순영업소득은 이 세전현금 수지 6천만 원에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에 4천만 원을 더한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여기 1억 원이죠. 10억 원을 1억 나눠주니까 10이 되겠네요. 순소득 승수는 10이 되겠고, 자, 세 번째 이 세전 현금 수지 승수를 묻는 건데, 자, 이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이 지분 투자액이죠. 이 지분 투자액을 이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문제 지분 투자액 6억 원이고 세전 현금 수지 6천만 원이죠. 그래서 그것도 10이 되겠습니다. 3번 맞고 4번 종합 자본 환원율은 뭐의 역수? 우리는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합 우리가 자본 환원율의 개념인데, 역수니까 얼마죠? 10억 원에 1억 원. 퍼센티지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죠? 10%가 되겠죠. 그래서 4번 정답인데 8%가 아니라 10%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부채 감당률이 나와 있죠. 자, 이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을 하는데, 자, 순영업소득이 얼마죠? 지금 1억 원이 되겠고,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이 되니까 얼마죠? 2분의 5가 돼서 2.5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니까 틀렸죠. 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전체 투자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죠. 1번 정답. 회계적 이익률법, 단순 회수기한법,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순현재 가치가 0일 경우, 자, 3번에 순현재 가치는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데 이게 0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은 PV와 I가 같다는 얘기죠. 0이 될 경우에 수익성 지수는 얼마? PV를 I로 나눈 건데 서로 같죠? 같으니까 얼마?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겠죠. 수익성 지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투자 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투입 요소,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영업경비 이런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 안에 산출되는 가치,
순현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를 비교 선택할 경우에 웰스죠. V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은 순현가가 우리가 큰 투자를 선택을 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24번 문제를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는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 가능하다. 자, 여러분이 이 총 위험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총 위험은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한 제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 자, 여러분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1보다 작다.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플러스 1일 때는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1보다 작으면 위험 분산 효과, 위험 절감 효과 나타납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상관계수는 무슨 값? 마이너스 값이죠. 상관계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집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을 되죠.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죠. 자, 효율적 프론티어가 나오고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나는 이 무차별 곡선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 접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25번 화폐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하죠.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 방식을 채택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을 우리가 계산하려면은 3억 원 대출금에 뭐를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여 우리가 구한다.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을 하려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죠? 매기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 25번에 2번을 보게 되면은, 자,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곱할 때는 대출금액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대출금 우리가 관련해서 대출금액 저당 상수를 우리가 곱해서 구해야겠죠. 이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와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대출금을 구할 때는 우리가 매기 원리금 상환 저당 상수를 나눠주면 되니까 곱하기 뭐를 연금의 현가 계수를,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가 계수는 역수니까 이걸 곱해주면은 우리가 대출금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우리가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을 해야 할 우리가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자, 3번에 매월 자, 매월 말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의 적금액, 매월 말 우리가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5년 후에 3억 원이죠. 5년 후에 3억 원에 뭐를 곱해주면 돼요?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연금의 형제 가치 개수가 아니다.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감채 우리가 기금 개수를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3번 정답이 되겠죠. 연금의 형가 개수를 곱하면 안 되는 거죠.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야 됩니다. 4번 매월 우리가 매월 50만 원씩 우리가 매월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려면은 우리가 저당 상수의 역수를 우리가 연금의 형가 개수죠.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형가 개수인데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 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6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동일한 투자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자, 여러분 순소득 승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조소득이 우리가 2억이면은 조소득 승수는 5가 되겠죠. 그런데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순 영업소득이 1억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순소득 승수 10이죠. 순소득 승수가 큽니다. 그리고 2번도 동일한 투자일 경우에 이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면 안 되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뭐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더 크다 하니까 틀린 지문 2번 정답입니다. 부채 감당률이 요건데 요게 1보다 작다.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뭐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죠. 맞고 담보 인정 비율을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죠.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금 규모를 결정하죠.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기 때문에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우리는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7번 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은 동일하다. 기억해 보시면은 이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니까 틀렸죠. 작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 주어졌는데 이게 만기입니다. 자,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자, 이렇게 원리금 체감식으로 나온 게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초기 첫 해죠. 자, 초기에 이렇게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체증 상환 방식인 경우에 미래의 소득이 감소가 아니죠. 미래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입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한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디귿 맞는 지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 자, 매기에 상환하는 요게 이자 지급 곡선, 요거는 원금 상환 곡선이니까 원금 상환 곡선이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네 번째 맞는 지문이죠.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유용성,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여러 가지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우리가 확보하려는 것을 말하죠. 자,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죠. 자, 자기 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 결정에 있어서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고,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지불하면 이건 비율 임대차, 매장형 부동산에 적용하는 비율 임대차에 해당을 합니다. 맞고요. 이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은 경제적 측면의 관리가 아니라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관리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 측면의 관리다. 경제적이 아니다.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관리를 의미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우리가 구매자에 있어서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하죠. 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우리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고객 점유가 아니라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죠.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우리가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브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시되죠. 자,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성장, 포지셔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5번 아이다는 고객 점유 마케팅 원리죠. 자, 이 고객 5번에 있어서 이 고객 점유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우리는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를 나타내는 아이다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때 A는 attention 주의, 그리고 이게 요거는 뭐죠? interesting 관심, 그리고 desire 욕망, 그리고 action 행동의 관계를 나타내죠. 자, 5번 맞는 지문입니다. 30번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기능적 감가와 관련 있죠.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또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매매 임대될 가능성 감퇴는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 번째 단계인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건물의 수명은 더 연장되죠. 그래서 안정 단계 국면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네 번째인 노후 단계는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 맞습니다.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하고, 장소를 포함한 그 외에 나머지는, 청소를 포함한 그 외에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 이는 어떻게 돼?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를 혼합한 바로 무슨 방식이죠? 혼합 관리 방식이죠. 자, 여러분 위탁 관리와 자가 관리를 우리가 나타난 혼합 관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죠.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은 이는 등가 교환 방식이죠. 등가 교환 방식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3번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돼요? 동일하다 하니까 틀렸죠. 자, 31번에 이 3번 보면요. 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인데, 자, 이때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죠. 우리가 신탁을 하겠죠. 자, 20년, 뭐 30년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인 수탁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때 형식상 토지 소유자는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 주체고, 우리가 또 사업에 있어서의 시행 주체 또 누구냐? 바로 신탁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 신탁회사의 명의로 우리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수탁 방식은 개발 사업의 기획, 설계, 우리가 착공, 완공 후 우리가 임대에 이르는 모든 우리가 사업의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개발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 주체이면서 우리가 자금,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누가 하냐 하면요,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그리고 사업 시행 주체는 개발업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 주체는 개발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되죠. 개발 사업은 우리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는 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질문.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하죠. 자, 5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대금, 수익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 방식의 개념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정답이고요. 32번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합한 것은 바로 누구의 얘기죠? 월포르죠. 우리가 월포르의 부동산 개발 과정의 단계인데, 우선 구상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그리고 부지 모색하는 확보하는 사업 부지 확보 3번째, 사업의 타당성 분석 4번째, 건설 단계가 5번째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묻는 거죠. 월포르의 개발 과정 단계 순서를 묻는 내용입니다. 33번. 자, 요걸 풀 때는 항상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완공하는 게 빌드가 먼저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된다. 그래서 T가 먼저 나와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트랜스퍼가 2번째 와야 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 아프레이트 운영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수익을 내는 방식이죠. BTO 순서대로 가주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바로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우리가 평가한 토지 평가액은 얼마냐? 기준 시점 2015년 10월 24일인데 지가 변동률은 1월 1일에서 10월 24일까지의 5% 우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데 문제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다. 비교 표준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토지에 있어서의 평가액, 토지에 있어서의 평가액은 얼마냐? 토지의 평가액은 우리가 200만 원이 먼저 나오겠죠. 제곱미터당 200만 원 비교 표준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점이 나오는데 얼마? 1월 1일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10월 24일까지 몇 프로 상승? 5%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할 때는 뭐죠?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할 동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은 100분의 100. 이런 비교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00분의 100.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와 관련해서 이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 5% 열세라는 것은 열세일 때는 뭐죠? 마이너스. 그리고 환경 조건은 우리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20% 뭐다?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뭐죠? 플러스가 되겠죠.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상승식으로 계산할 때는 곱해주는 거죠. 상승식은. 자, 그러면 여기 얼마냐? 200만 원. 네. 제곱미터 곱하기 1.05 곱하기 1 곱하기 0.95 곱하기 1.2 곱해주면 여기에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39만 4천원이 나오겠죠. 자, 3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자, 시장가치 기준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이죠. 현황 기준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이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이죠. 그리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의 개념 및 어디 나오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 설명에 나오죠. 그리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없습니다. 규칙에.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5조 1항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하죠. 거래사례 비교법 포인트 맞습니다. 임대료를 평가할 때 적산법에 해라. 임대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 기업의 가치, 무형자산, 광업재단 평가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합니다. 자동차는 바로 뭘로 평가죠? 거래사례 비교법. 성방 및 항공기는 원가법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맞는 지문이 평가 방법 다르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산법이 아니라 3번은 임대사례 비교법.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 자, 여러분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죠. 항상 여러분 매년 1월 1일을 말합니다. 공시 기준일은.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우리가 1항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되죠.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 비율을 표시한 표가 바로 토지 가격 비준표입니다. 자,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니까 틀렸죠.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합니다. 틀린 지문이죠. 4번 정답이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실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해 들어갈 말. 자, 원가법 개념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이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뭘 한다?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고, 자, 니은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나오겠죠. 자,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시점 수정,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이잖아요. 자, 디귿 수익환원법 개념이죠.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 수익환원법.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개념 여러분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최유효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 이용, 합법적 이용,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죠. 최유효용 판단하는 기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질문.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균형의 원칙은 바로 뭐죠? 기능적 감가입니다. 경제적 감가가 아니죠. 자, 균형의 원칙은 우리가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에 위배될 때 우리가 뭐가 나온다? 바로 기능적 감가가 나옵니다.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입니다. 이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외부 환경에 적합에 위배가 된다. 위배가 되면은 이때는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인 거죠. 경제적 감가는 이 균형의 원칙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2번 정답이고, 이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입주와 인근 환경과의 영향을 고려하죠. 자,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6회 이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고요.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강의를 듣고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출제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27회에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